안녕하세요, 헬레나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2030 축의 전환입니다. 마우로 기인 교수가 쓰고 리더스 북에서 펴냈습니다. 1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여러분이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있어서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10년 전에는 알지 못했던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겠죠.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보다 더 잘 살고 싶기 때문이죠. 좀 더 현명하게 선택하면 나중에 그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앞날을 내다보는 눈은 누구나 갖고 싶을 거예요. 다만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래는 당연히 불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불안감만 느끼며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싶은 분들은 안 계시죠? 조금이라도 미래에 대한 정보를 발빠르게 알거나 좋은 안목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미래를 논하는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보는데요. 마침 10년 뒤인 2030년을 내다보는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2030년일까요? 이 책을 쓴 마우로 기엔 교수는 그때쯤이 모든 변화의 물결이 응집해 폭발할 임계점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중심축이 이동하고 세계의 질서가 재편성되는 앞으로의 10년 동안 우리는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차를 살펴보면요. 1장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2장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 3장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4장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 5장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다. 6장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 7장 소유가 없는 세상. 8장 너무 많은 화폐들. 먼저 1장 낮은 출생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째서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더 확대되었고 더 높은 교육을 받길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자아를 실현하고 좀 더 풍요롭게 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평균적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식량 확보와 전쟁, 질병이었는데요. 기술의 발달로 이런 부분이 해소되었고 오락거리가 점점 많아지면서 성관계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가올 미래에는 아프리카의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생률도 높지만 사망률이 감소해 기대 수명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로 가장 빠르게 인구 노령화 현상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남녀 성비에 심한 불균형이 일어나 결혼이 순탄치 않을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중국인들이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쓰는 돈이 연평균 5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중매 사이트 시장의 비중은 훨씬 더 크고요. 어느 나라든 줄어드는 인구를 충원하려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인식이 지금보다 좋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장 새로운 세대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금으로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연령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세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60세 이상의 세대죠.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35억 명에 달할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재산이 1.3배 정도 많고 X세대보다는 2배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무려 23배 많다고 하니 기업들은 60세에서 80세의 고객을 겨냥한 홍보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사용자의 건강과 체력 혹은 인지 능력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기능적으로 설계한 제품입니다. 2030년이 되면 실버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건강 그리고 가사 관리 산업도 큰 호황을 맞을 것입니다.
3장에서는 새로운 중산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었죠. 가장 완벽한 정치적 공동체는 중산층이 지배하고 수적으로도 상류층과 하류층을 압도하는 공동체다. 실제로 중산층은 현대사회와 경제의 중추 세력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위상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반면 신흥공화국 시장에서는 매년 1억 명 이상이 새롭게 중산층에 진입하고 있고 수입도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산층의 기세가 올라가고 옛날 중산층은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중산층 시장은 향후 10에서 20년 동안만 구매력 면에서 최대 규모를 유지할 것이고 인도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2030년에는 인도가 가장 매력적인 신흥공화국 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3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시장이 된다는데 전 재산을 걸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중국이나 인도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아프리카의 중산층 소비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계의 주요 상품들이 미국 소비자들의 기호대로 만들어졌다면 앞으로는 개발도상국 중산층의 열망을 반영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4장 증가하는 여성의 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들은 점점 더 수준 높은 교육과 사회생활 참여 그리고 적은 출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긴 까닭에 많은 재산을 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여성들이 현재보다 더 부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여성들이 예전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보다 재산을 축적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결혼할 계획이 없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비혼 남성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독립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요. 2030년이 되면 미국 남녀의 약 3분의 1 이상이 아이 없이 은퇴할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여성들의 삶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녀 임금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며 2030년이라고 해서 완벽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거라는 견해는 다소 섣부르게 느껴집니다. 5장은 도시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2030년이 가까워질수록 도시는 미래의 축소판이 될 것입니다. 도시지역은 전 세계 토지의 1%를 점유하지만 전체 인구의 55%가 살고 있습니다. 도시는 전 세계의 에너지 생산량의 75%를 소비하며 탄소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도시지역의 90% 이상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죠. 많은 도시 인구가 친환경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하려면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도시의 크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둘로 나뉜다. 가난한 자들의 도시와 부유한 자들의 도시다. 도시의 성장은 불평등을 낳게 된다는 뜻인데요. 영국 하원 도서관은 2030년이 되면 도시에 사는 1%의 부유층이 모든 부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도시의 빈곤층과 생활이 어려워진 중산층이 힘겹게 살고 있을 때 부자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게 되는 상황이 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커지면 사람들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현상이 급증합니다. 2030년이 되면 비만 인구는 11억 명으로 증가하게 되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비만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중산층보다는 빈곤층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6장에서 파괴적인 기술 혁신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술적 변화는 세계의 경제와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기준이나 규범을 바꿉니다. 새로운 기술의 사용과 관련해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어떤 일을 해냈는지가 아니라 인구 통계학적 그리고 사회적 흐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오래된 기술을 대체하며 그에 따라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각기 다른 국가에서 해당 산업이 부흥했다가 사라지며 새로운 소비 성향이 나타나게 하죠. 산업혁명과 더불어 나타났던 자동화는 지루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줬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에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일자리는 머지않아 인공지능에 의해 사라질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관련된 윤리적, 도덕적 갈등을 무시하고 넘어가기 어려울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7장에서는 소유가 없는 새로운 소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30년이 되면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협력적 소비라는 개념이 사유재산을 압도하게 될 전망입니다. 매일 하는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공유 형태의 소비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집, 사무실, 자동차, 각종 장비 같은 개인 소유물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휴식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서로의 공간을 공유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성인의 3분의 2 이상은 자신의 집과 자동차를 스마트폰 공유 애플리케이션에 올려놓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신흥공업국 시장일수록 그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 8장은 새로운 화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2030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 중 일부를 정부 당국이 아닌 기업이나 심지어 개인용 컴퓨터가 발행할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아닌 다른 것이 화폐를 발행하는 현상은 새로운 일이 아니죠. 19세기 후반까지도 은행이나 회사가 발행한 상업어음이 신용 연장이나 지급을 위한 일종의 화폐로 통용되었습니다. 요즘 한창 관심이 뜨거운 비트코인 역시 첨단 기술에 의한 암호화폐인데요. 현재 사용되는 암호화폐의 가치는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수천억 달러 규모이며 실제 유통되는 화폐의 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적 기반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뢰성 높은 교환 수단이 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각 정부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할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인데요. 2030년이 되면 디지털 화폐만큼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 분야에 적용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공무, 지적재산, 무역거래, 위조방지, 총기 규제, 환경보호 같은 분야에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미래로 향하는 변화를 더 앞당기고 있으니까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세상이 변하는 현상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다가올 충격과 혼란이 우리 삶과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부와 권력이 어디로 이동할지 내다보지 못하면 원치 않더라도 도태될 수 있죠.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막연하게 느껴졌던 미래가 좀 더 생생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직접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